혹시 부모님하고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생각해 본 적은요? 오늘 저희는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구론과 세대사회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0.70.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거대한 사회 변화의 결과물이자 신호탄 같은 거죠.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뿌리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인구라는 이 거대한 힘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과거의 똑똑한 사상가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인구 문제를 두고 아주 초창기에는요, 생각이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어. 자연의 법칙이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가난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건 자연이 아니라 사회 구조, 바로 이 자본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라고 반박했어요. 왜냐하면 자본가 입장에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싼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걸 바로 산업 예비군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빈곤은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오래된 논쟁을 넘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현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인구 변천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와요. 처음에는 많이 낳고 또 많이 죽는 1단계예요. 그러다가 의학 같은 게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먼저 뚝 떨어지는 2단계가 오는데,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후에는 산업화가 되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출생률도 서서히 낮아지죠. 결국엔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안정적인 4, 5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정말 독특한 상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서양 국가들이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 겪었던 이 엄청난 인구구조 변화를요, 우리는 단 50년 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겪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부와 사회까지 그냥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압축 성장의 속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는 세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거대한 인구 변화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아랍 속담이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라는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더 닮은다는 거죠. 만하임은 우리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딱 그 시기에 겪는 아주 강렬한 역사적 경험이 평생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설치한다고 봤어요. 이 시기에 겪은 경험이 그 이후의 모든 경험을 해석하는 필터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겪는 아주 독특한 경험 때문일까요? 사회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인데요. 연령 효과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변화예요. 예를 들어 젊을 땐 좀 진보적이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 같은 거요. 반면에 코호트 효과는 특정 세대에게만 남는 지워지지 않는 시대의 낙인 같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던 세대의 디지털 감각, 이런 게 바로 코호트 효과죠. 좋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국의 그 번개 같았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나 뚜렷하게 다른 세대들을 만들어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단절적으로 변해왔는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청년기에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던 산업화 세대에게는 하면 된다가 성공 공식이었어요. 반면에 86세대의 청년기는 민주화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싸우는 게 시대 정신이었죠. X세대는 어땠나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MZ세대는 어떻습니까? 성장의 파이는 이미 줄어든 저성장 시대 속에서 공정한 분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외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한국의 세대 갈등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각자의 기억 속에 전혀 다른 나라를 경영하고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특히 MZ세대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 특징이 아주 두드러져요. 저성장과 정말 살벌한 경쟁 속에서 이들에게 공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MZ세대라고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공정의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마나임은 이걸 세대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같은 시대를 겪었어도 성별이나 계층 같은 다른 조건에 따라서 경험이 또 나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가야 할 건 뭘까요? 세대로는 누군가를 너는 무슨 세대니까 이렇다라고 딱지를 붙이고 틀에 가두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의 상식을 갖게 됐는지 그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게 나의 모든 걸 결정하는 운명은 아니지만요. 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은 과연 얼마만큼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새겨진 시대의 메아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